여러분, 정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상처를 어루만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정치인이 자신을 젊음과 혁신의 아이콘으로 포장하면서 실제로는 누구보다 낡고 고약한 방법으로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겉으로는 세련된 옷을 입고 공정을 외치지만 뒤로는 은밀한 뒷거래를 즐기고 필요할 때는 친구를 버리며 심지어는 약자를 짓밟아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는 인물. 국민의힘에서 쫓겨난 후 이제는 그 당이 망하기만을 하이에나처럼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우리는 혁신 전도사라는 가면 속에 숨겨진 이준석의 진짜 민낯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준석의 정치는 철저하게 분노와 증오를 양분 삼아 자라납니다. 그가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선택한 가장 비열한 수법은 바로 남녀 갈라치기였습니다. 지난 2016년 서울 강남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여성을 노린 범죄였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 사건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아니 정신 나간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데 그걸 여자라서 죽었다라고 치환하는 것 자체가 젠더 갈등 프레임 만드는 것이라고. 그는 청년 남성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기보다 여성들 때문에 너희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단순하고 자극적인 프레임을 던졌습니다. 리더는 공동체의 화합을 이끌어내야 하지만 그는 오히려 갈등에 불을 지피고 그 싸움 구경을 즐기며 자신의 팬덤을 형성했습니다. 이것은 혁신이 아니라 대중의 감정을 악용하는 가장 저급한 선동정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비정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권 시위를 향해 그가 쏟아낸 발언들은 우리 사회의 품격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수십 년간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하며 울부짖던 장애인들을 향해 그는 시민을 볼모로 잡는 비문명적 시위라며 조롱했습니다. 누군가의 절박한 생존권을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은 것이죠. 아픔을 공감할 줄 모르는 차가운 엘리트 의식, 오직 논리와 말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타인의 눈물을 외면하는 잔인함, 이것이 이준석이 말하는 젊은 정치의 차가운 실체였습니다. 이준석은 낡은 정치인들을 구태라고 비난하지만 정작 본인의 행보는 그 누구보다 구태의연합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명태균 게이트를 보십시오. 새벽 4시 고요한 사찰 7불사에서 명태균과 만나 홍매화를 심었다는 이야기는 마치 80년대 정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습니다. 겉으로는 공정과 상식을 말하던 청년 대표가 왜 밤중에 몰래 숨어 비밀스러운 회동을 하고 나무를 심었을까요? 그것이 진정 국가를 위한 고민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추잡한 뒷거래였을까요? 또한 그의 당 대표 시절 터져나온 신천지 당원 대거 입당 논란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입니다. 어제 홍준표 전 시장이 신천지 개인설 말했는데요. 당대표셨잖아요. 저도 그 내용을 제가 대표할 당시에는 신천지가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아마 그 대선에 투표권을 갖긴 어려웠을 겁니다. 그 당시 투표 기준에 따라서 특정 지역에서 가입이 많이 이루어진 정황은 없다라고 제가 그때 통계를 찾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조직적인 가입이 뭐 통계적으로 잡히는 거나 이런 거는 없었다고 기억합니다. 투표권은 갖기 어렵다. 이거 거짓말이잖아. 수만 명의 특정 집단이 당원으로 가입하는 초유의 사태를 당의 주인인 대표가 몰랐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를 평생 따라다닐 성접대 의혹은 어떻습니까? 깨끗한 척, 정의로운 척하던 리더가 뒤에서는 낡은 정치인들이 즐기던 유흥과 접대 문화에 익숙했다는 의혹은 지지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더욱 고약한 것은 최근의 행보입니다. 본인을 쫓아냈던 국민의힘이 자중질환에 빠지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 초선 의원 모임에 나타나 강연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조언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당이 완전히 무너지기를 기다렸다가 그 틈을 타 다시 들어가 장악하려는 하이에나 같은 권력욕을 드러낸 것입니다. 입으로는 새로운 정치를 말하면서 몸은 권력의 단맛을 잊지 못해 과거의 구덩이로 다시 기어들어가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가장 변질된 구태의 모습입니다. 정치는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라 마음이 맞는 동지들과 함께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준석 주변에는 사람이 남지 않을까요? 개혁신당의 깃발을 함께 들었던 허우나 김용남 전 의원 같은 핵심 인물들이 왜 결국 그를 떠나 민주당으로 향했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준석과 함께 그의 리더십이 얼마나 독선적이고 배타적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동지를 소중히 여기기보다 자신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언제든 쓰고 버리는 도구로 취급하는 모습에 질려버린 것입니다. 그의 비열함은 토론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아픈 질문이 들어오면 그는 절대 정면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질문자의 과거를 들춰내거나 저쪽도 나쁘지 않았느냐 하며 본질을 흐리는 비열한 양비론을 펼칩니다. 이것은 실력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는 아주 나쁜 정치 기술일 뿐입니다. 어제의 정의롭척하며 말했던 이준석과 오늘의 비겁한 이준석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준석준의 모순은 이제 대중에게 피로감을 넘어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준석의 오만함은 단순히 당내 갈등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적 희망조차 자신의 똑똑함을 뽐내기 위한 조롱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믿고 코스피 5000 시대를 제안했을 때 이준석은 이를 향해 비아냥거린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예전에 주식을 처음 경험하실 때 조금 뭐 친구분의 권유나 이런 거로 작전주로 경험을 하셨다고 본인이 얘기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인식인데 주식시장에 있는 이재명 리스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의 성장을 바라는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의 염원을 허무맹랑한 소리라며 창문을 끼얹은 것이죠. 그는 경제적 비전을 함께 고민하기보다 상대 후보의 말을 꼬투리 잡아 무식하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를 향해 쏟아냈던 무례한 언사들과 인격 모독에 가까운 조롱들은 정치를 품격 있는 토론의 장이 아닌 시궁창 같은 말싸움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상대의 정책적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기는커녕 SNS를 통해 한 줄짜리 비아냥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모습은 그가 가진 젊음이 얼마나 천박한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국민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정치인이 국민의 희망을 조롱거리로 전락시킨 이 장면은 이준석이 가진 엘리트 의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증명한 뼈아픈 기록입니다. 결국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준석은 자신을 청년과 젊음이라는 화려한 포장지로 감쌌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니 그 누구보다 고약하게 썩어 문드러진 낡은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남을 구태라 손가락질하며 자신은 특별한 척했지만 사실 그는 기존의 나쁜 정치 수법을 가장 세련되게 복사해온 변종 구태 정치인일 뿐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하면 다른 이슈를 끌어와 물타기를 하고 저쪽도 나쁘지 않느냐 하며 비겁하게 도망치는 양비론의 기술. 장애인의 눈물을 조롱하고 국민의 경제적 희망을 비웃었던 그 오만함. 그리고 동료들이 하나둘씩 그를 떠나 민주당으로 향하게 만든 그 배신의 리더십. 이 모든 것이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본 모습입니다. 의리 대신 계산을, 화합 대신 분열을, 희망 대신 조롱을 선택한 그에게 남은 것은 이제 역사의 엄중한 심판뿐입니다. 청년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더럽히고 혁신이라는 가치를 훼손한 변종 구태. 이제 우리는 그의 화려한 말장난이 아닌 썩어버린 그 속내를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